1969년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와 함께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사령관 닐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발돋움을 합니다. 최초의 달 착륙은 인류가 외계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었으며 문명의 발전과 도약을 증명한 그야말로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 미션에는 위험 요소가 많았으며 실패 가능성이 매우 큰 임무여서 미국도 성공을 확신하지는 못했고, 심지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미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추도문까지 미리 준비해둔 상황이었죠. 이 추도문이 읽히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간혹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에 빠져 달에 갔다 온 적이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유인 우주선으로는 최초로 달에 처음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에 대한 너무나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다소 가려졌지만, 사실 미국은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가 추가로 여러 번 달에 착륙했었고, 지상에 발을 디딘 우주인만 12명에 달 상공에 있던 우주인까지 더하면 24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은 아직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달 속은 사실 텅텅 비어 있다고 한다든지, 달이 지구를 감시하기 위한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든지, 달에 생명체가 아직 살고 있으며 인공구조물들이 표면에 많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이런 판타지에 가까운 음모론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달이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고 매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수차례나 다녀왔음에도 달의 존재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의 존재가 왜 아직도 확실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달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지구가 생길 때 달도 같이 생겼다는 형제설, 외부의 소행성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 위치하게 됐다는 부부설, 지구 탄생 초기에 쌓인 방사성 물질들의 핵폭발로 인해 생겼다는 폭발설 등 많은 학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구가 생성될 즈음 화성만 한 크기의 천체인 가상의 원시 행성인 테이아와 충돌한 파편으로 달이 생겨났다는 대충돌설, 이른바 자이언트 임팩트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설도 처음에는 비주류 학설로 여겨졌지만 아폴로의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로 가져온 월석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주류 학설로 금세 자리 잡게 됐죠. 그 이유는 월석의 구성 성분이 아르멜코 라이트와 같은 광물을 제외하면 지구의 암석권과 완벽하게 비슷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고, 충돌 당시 발생했을 고열로 인해 변성된 흔적이 전체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마저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충돌 가설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달에는 휘발성 탄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고갈됐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관측된 바에 의하면 달의 모든 표면 곳곳에서 탄소 이온이 방출되고 있고 지형에 따른 농도의 차이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정설로 자리 잡고 있던 달이 지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테이아 대충돌에 따른 달 생성 가설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달 탐사가 시작된 지 50여 년이 흘렀음에도 인류는 아직 달의 기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에 가기 이전부터 학자이자 SF 소설가였던 아이작 아시모프는 달이 우주원리에 맞지 않는 천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달의 크기를 봤을 때 지금의 자리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네오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지름 약 3,500km인 달의 크기는 지구의 약 4분의 1입니다. 우리는 늘 달을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달의 크기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지만, 사실 달은 지구의 위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행성과 위성의 크기 비율로 따지면 이제는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명왕성과 그 위성인 카론을 빼면 태양계에서 지구와 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달보다 크기가 큰 위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목성과 위성인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이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달보다 조금 더 큰 위성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행성인 목성과 토성은 지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행성들입니다.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아예 없고, 지구 크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화성은 2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위성들은 지름이 불과 몇 km 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암석 덩어리 위성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구의 위성인 달은 너무나 큰 것이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름 40km 정도인 위성이 지구의 질량과 중력을 고려할 때 적당한 크기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정상적인 크기의 위성보다 90여 배나 더 큰 거대한 위성인 달이 작은 지구의 궤도에 묶여 돌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달의 기원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태양은 달보다 400배나 크지만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400배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겉보기 크기가 똑같다 보니 태양, 달, 지구 순서로 배열될 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드넓은 우주의 수많은 천체 중 이런 현상이 하필 지구와 달에서 나타난다는 게 마냥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매우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달과 태양의 똑같은 겉보기 크기 덕분에 고대부터 인류의 인식에서 달은 태양과 대등한 위치를 얻었고 밤과 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으며, 나아가 우주를 이해하는 고대 동양 음양 사상의 중심에 자리 잡기도 했죠. 만약 달의 겉보기 크기가 태양과 같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상도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2035년 9월 2일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기일식을 경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생일대에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행운이라고 하니 아폴로 8호에 탑승한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주선이 달의 바다 지역에 성공할 때 갑자기 우주선이 강력한 중력에 의해 달 쪽으로 하강했다고 합니다. 또 1967년 달 주위를 도는 우주선 루나 오비터 5호도 달의 특정 지역을 지날 때 궤도가 틀어지며 달의 지표면 쪽으로 빨려 들어간 현상이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달의 중력은 특정 위치에 따라 다르며 특정 위치의 달 내부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질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력이 유별나게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을 메스콘이라고 하는데, 달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곳만 해도 10곳이나 됩니다. 발견된 메스콘 중 가장 거대한 곳은 물이 발견되기도 했던 달의 남극 에이트켄 분지이며, 이 지역의 지하에는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5배 크기에 이르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폴로 12호는 달에 착륙해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진파 실험을 했는데요. 지진파의 속도가 지하 약 64km 지점부터 급속하게 빨라져 무려 초속 9.6km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파동의 속도가 이처럼 빨라져 가속됐다는 것은 지진파가 매우 밀도가 높은 물질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깊이부터 시작되는 지구 암석층의 지진파 속도는 초속 8km가량입니다. 이는 달의 지하에 암석보다 더 밀도가 높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뜻이며, 결론적으로 금속 물질이 비교적 달 표면 근처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달 생성 당시 지구보다 식는 속도가 빨라 무거운 물질들이 내부로 가라앉을 시간이 지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역시 대충돌설에 반하는 내용으로 2020년 나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달의 금속 함량이 지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측정됐기 때문이죠. 미국의 성공적인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달 탐사는 근 50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다시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2019년 창어 4호를 발사해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하여 조사했으며, 최근에는 창어 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달 탐사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에 이어 유럽과 인도, 일본, 우리나라도 현재 달 착륙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온 미국도 다른 나라들의 약진의 위협을 느끼자 달의 유인 탐사와 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다시 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달 탐사에 다시 힘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군사적 목적과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게 주요 목적이었으나 현재의 가장 큰 목적은 달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금이나 다이아몬드, 히토류도 포함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헬륨-3입니다. 헬륨-3은 원자력보다 효율이 5배나 높으면서 새로운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심지어 달에서 태양풍에 의해 지속해서 퇴적되고 있어 고갈될 우려도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따져도 헬륨-3 1톤이 약 3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달에만 최소 1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측되니 이 정도라면 연구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들더라도 먼저 선점하는 어느 국가든 단숨에 세계 최고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골드러시, 오일러시가 있었다면 이제는 문 돌진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큰 목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인 이유일지라도 앞으로 달에 관한 탐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부수적으로 달에 관한 수수께끼도 조만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전 세계의 최신 전쟁 영역이라고 말했으며 중국의 지휘부 또한 우주가 미래의 전쟁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달에서 채취한 자원을 채취 주체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의 초안도 마련해놓은 상태인 만큼 달 자원 쟁취 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우주 개척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제는 우리도 근시안적인 수평적 시선으로 서로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저 먼 하늘로 향하는 수직적 시선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앞으로 달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